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면입니다. 내년에 대한 큰 그림과 주제를 좀 풀어내야 할 시간인데요. 이분 모시고 깊이 있는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2일입니다. 12월 22일이 아까 좀 전에 좀 얘기 나왔을 때도 이제 대학생들은 좀 방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실 내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뭐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올해 초는 뭐 상반기 좀 안 좋지만 하반기에 좀 나아질 수 있다. 물론 주가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경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한파처럼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좀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저성장은 이미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저성장의 우려,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크게 장기 저성장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뭐 네. 성장이 낮아지냐 이런 이슈가 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도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내년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결국은 결국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내년에 좀 낮아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떠한 변동성 역시 커질 거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역시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어떤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이 어려우면은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반도체의 어떤 성장이 기대되긴 하지만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수출 분야의 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나머지 분야에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저성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뭐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성장률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한 1%까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인구 문제 때문에 한 2045년 가면은 마이너스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가 줄고 노동 공급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갈 수 있는 이런 기조가 좀 형성이 돼 있다라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저성장은 어떻게 보자면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금리 인하 같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장기적인 저성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한 나라의 어떤 생산력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은 보자라가 뭐 기술 개발을 잘해야 되고 기술 개발을 잘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일단 규제 환경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또 흔히 말해 망할 기업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예. 우리나라 봤을 때 부채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라고 이런 기업들이 조금 구조 조정이 돼서 새로운 자본 조달을 하고 새로운 기업들에게 돈이 돌아가야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2010년대부터 봤을 때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규 기업들은 뭐 신규 기업이 만들어진 숫자가 적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흔히 말해서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역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흔히 저성장 구조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부채로 연명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 부채로 연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적절하게 정리를 하면서 구조 조정을 멈출 수는 없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을 정리하려는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저성장이야 우리 내부 수요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외부 수요, 수출 경기가 좀 회복되면 뭐 리바운드라든지 어쩌면 좀 1, 2년간의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인구 구조라든지 생산성 혁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금리 얘기도 해주셨고 부채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돈이 이제 돌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혁신이라든지 좀 더 성장률을 올리는 쪽에 돈이 가준다면 좋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가 다소 좀 생산적이지 못한 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돈이 이제 많이 간 쪽이 이제 가계부채 쪽이고 이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많이 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 가계부채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났었던 부분들을
통제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뉴스 지금 화면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총 부채 규모가 5,956조, 그러니까 6천조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GDP를 같이 감안해야 되긴 하겠지만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DSR 등 뭐 약간의 이제 부채를 조금은 조이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다가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은 사실 또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집을 사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못 낸다?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하고 굉장히 가계부채 안에서는 부동산 그렇죠. 시장과 관련이 깊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내년에 가계부채 양상 역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부채가 늘어나고 또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렇게 결국은 사이클이 그리면서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가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부실할 수 있는 대출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2017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집값이 한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추가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흔히 말해서 거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논의도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지는 게 뭐 경제 좋은 거다 그렇게는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죠. 더 이상 빠르게 오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네.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뭐 DSR 규제라든지 네.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들 쓰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아마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내년부터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리로 가계부채 잡는 것은 약간은 네. 점차 힘이 약해진 양상이고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그리고 다양한 규제 정책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가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란 것이 이게 간단하지 않죠. 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데가 있어서 빌리시는 건데 예. 이거를 한 번에 막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거품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좀 막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 생활비 대출이라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 특히나 이제 부동산 거품을 형성시키는 부채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PF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가계부채 얘기했던 부분들도 최근에 PF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가계 쪽 수요가 있어야 본 PF로 넘어가서 뭐 입주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본 PF로 못 넘어가는 브릿지 이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PF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부동산 PF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PF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PF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건설사하고 이제 금융사가 두 개가 문제가 될 텐데 네. 건설사 같은 것들은 이거 지급 확약, 보증 같은 걸 서줘서 맞아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금융사의 경우는 이제 자본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 PF가 부실화된다라 그러면 그 부실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 건설사의 경우는 이 부동산 PF가 잘못되면은 보증 확약을 해준 것 때문에 이제 네.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렇죠. 네, 금융사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빌려준 자본이 이제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기에는 부동산 PF 부실들이 은행이라든지 대형 증권사에 이런 데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은행들은 원래 부동산 PF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까다롭게 하죠. 굉장히 네. 까다롭게 하고 돈을 그러니까 액수를 큰 걸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형사 역시 뭐 비슷한 관점에서 조금 관리가 된 상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형 흔히 말하는 증권사라든지 네. 보증 확약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중에 결국은 부동산 경기란 것이 이제
낮아졌다 올라가게 되고 낮았다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 일종의 거품 같은 어떤 수요가 창출됐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계속 이제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예전엔 수익성이 없던 땅이 좋은 분양 기대를 가지고 부동산 PF들이 몰려갔는데 근데 고금리 시절이 되자 이제 이 부동산 PF들이 부실화되는 결국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공사비도 올라가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따라서 이 부동산 PF가 돼서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될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것들, 중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다라 그러면 여러 하도급 업체라든지 다른 네. 업체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그런 확률이 적다. 왜냐하면 그 금융사들 자체가 네. 작은 금융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은행이라든지 네. 큰 증권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하면서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건설사들이 오히려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금융당국 역시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융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BIS 비율이라든지 자본 비율을 좀 탄탄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종의 충격이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도 정책 당국에서는 또 이제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별 건 바이 건으로 좀 중소형 건설사나 뭐 하도급 업체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내년에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내년에 또 화두가 뭐냐면 한국은행의 스탠스예요. 한국은행 스탠스 당연히 물가가 중요하고 내년에는 이제 연준이 워낙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년 말 되면은 물가가 2%까지는 좀 근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물가가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혀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예측 경로상으로는 내년에 한 2%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변동성이 좀 적다 하면 사실 이제 올해도 이제 그 한 중반기쯤 결국은 이제 7, 8월쯤에는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갔는데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3%대로 올라갔다. 이제 뭐 12월 물가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금리 정책들이 효과가 발휘를 해서 뭐 수요가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이 예측한 경로대로 이제 물가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뭐 커다란 외부 충격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잡혀가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올해 얼마나 오르는 것이고 사실 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는 거는 작년 가격에 비해서 2% 오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아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가가 뭐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부동산 문제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거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부채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낮춰가면서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금리를 낮추되 이제 뭐 시장의 기대처럼 빨리 낮추기는 어렵고 서서히 낮춰가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외부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정되면은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완화적으로 필 것이냐는 가계부채의 상황, 우리나라 경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가계부채가 많고 이런 부담이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게 완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뭐 전반적인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장과 금리와
바로 연결이 되는 또 환율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한 1,300원 정도에서 간밤에도 NDF 환율 보니까 한 1,200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1,300원에서 좀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레벨이 좀 높아졌습니다. 증권사 일각에서는 또 1,200원 초반까지도 보고는 있는데 교수님은 내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뭐 환율을 예측하는 건 주가 어렵죠. 예측하는 거예요. 네, 주가 맞아요. 예측하는 거 어렵긴 어려워요. 한데 근데 이제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전만큼 낮기는 힘들다. 1,100원대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이거는 네.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장기적으로 1,200원보다는 이상 가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은 맞는 것 같다. 그만 다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또 AI 이런 것들에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해지는 양상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중국 수출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또 둔화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는 도대체 뭘 수출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고민이 그러니까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 통한 달러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측면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 아래 가기는 쉽지 않다. 그게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성에 따라서 근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중국이 흔히 말해서 요새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경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자국에서 생산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이해하고는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결국 뭐 중국 모든 걸 자국 내에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이 어려워지면 달러를 못 벌게 되고 달러를 못 벌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100원 시절로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흑자도 많이 나고 미국의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1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더 성장률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시기에 중국까지 우리나라 대중 수출까지 좀 위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1,200 아래로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1,250 정도로 가면은 뭐 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켓의 금리에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금리란 것은 경제력에 영향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를 또 받쳐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미국과 뭐 한국의 어떤 원달러 환율이란 것이 예전만큼 도저히 못 가고 그렇지만 이제 뭐 1,200원, 1,250원 뭐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 뭐 아마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조금 너무 이제 환율이 올라가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 그보다는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극적으로 떨어질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2024년에 대한 뭐 성장과 물가 전망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나 PF까지 두루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